자, 이제 기업가 정신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가는 기업에 필요한 자본의 출자자인 동시에, 그러니까 북치고 장치고 치고 다 하는 게 기업가네요. 예, 자본의 출자자인 동시에 어떻게 해요?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기업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모든 거를 책임지는 사람. 예, 이게 기업가래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랑 어떻게 보면 좀 차별이 된 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보면 이쪽 Y축은 창조성 또는 뭐 발명성 그런 쪽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높고 밑이 낮죠. 그리고 가로축은 뭐예요? 가로축은 주로 경험, 스킬, 전문기술, 네트워크 이런 쪽이에요. 당연히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서 높은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서 경험도 많고 네트워크도 많고 만능 그게 기업가라는 거야. 그게 기업가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전문 기술 경험도 많은데 창조성이 떨어지면 뭐가 되냐? 그게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꼰대. 그러니까 관리자는 한마디로 창조성이 낮아야 돼. 루틴해야 돼. 그러면서 경험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관리자 타입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하튼 좋습니다. 그리고 경험이나 지식은 많지 않은데 근데 창조성이 높다? 그게 바로 발명가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지. 자기가 어떤 그 기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지식도 없이 뭘 한다고요? 창조성이 있다 보니까 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발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모터, 예, 흥행사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좀 자잘한 스킬이라든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어떤 창조적인 능력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주로 뭐를 해요? 예, 이 프로모터라 그래서 거래꾼, 아시겠죠? 브로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재밌는 표죠, 이것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벼놓고 여기에 들어갈 거는 어딜까요? 아니면은 다 지워놓고 기업가에 해당하는 분면은 어딜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1사분면, 이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뭐 4사분면 이렇게 표시해놓고 자, 이거 다 지우고, 이거 다 지우고,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예. 자, 1, 2, 3, 4분면 중에 기업가가 저기 위치해야 될 곳은 어딜까요? 그러면 3, 4분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또 넘어갈게요. 바람직한 기업가 정신의 속성이라고 표현했네요. 주로 용기가 있어야 되고, 좋은 건 다 있어야 돼. 약속도 지켜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기회 포착 능력도 있어야 되고, 위험 감수성도 있어야 되고,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자기 확신과 추진력도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예, 추진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저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업가 정신의 요소들, 이것도 정리해놔야지. 속성, 뭐 있어요? 위험 감수성 있고, 또 창의성 있고, 또 실행성 있고, 이거 뭐 추진력, 또 뭐 있을까요? 외우는 이런 거 시험 문제 날 수 있어요, 그죠? 기업가 정신의 속성을 아는 대로 쓰시오. 뭐 이렇게 또 뭐 있을까? 실행성, 창의성, 위험 감수성, 시간 약속, 또 이거 타임테이블, 시간 약속 잘 지키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 그렇지, 리더십도 있고 기회 포착 능력도 높고 점점점 이거 다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죠. 그죠? 이해를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창업의 기회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창업 기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다시 창업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일단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요. 뭔가 무에서 유를 개발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 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발견하는 것은 창업에 있어서 제1의 조건이며 신규 사업을 위해 적절한 기회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은
성공한 기업가에게서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제일 중요한 거. 자, 저기 또 적어놔야지. 이런 것들. 이런 걸 정리하는 게 더 여기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창업의 기회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1번이 타이밍. 적재에, 그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25도 소주 팔면 팔릴까요? 복고라서 또 레트로프 열풍이 불어서 팔릴 수도 있어요. 만약 팔린다면 그게 타이밍입니다. 아시겠죠? 언제 이 제품을 런칭시키면 효과가 있을까? 아시겠죠?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뭐 다시 나팔바지가 유행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언제일까? 그런 걸 찾아내는 게 바로 창업자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응? 이런 것도 있죠. 언제 포스트 코로나가 없어져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마스크 장비라든가 마스크 공장이라면 마스크 장비라든가 아니면 마스크 관련된 시설 설비들을 축소시켜야 될까? 이것도 타이밍이에요. 이런 걸 잘 볼 줄 알아야지 사업가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창업의 기회 중에 첫 번째가 맞아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언제 런칭을 시키고 언제 뺄 것인가. 예.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업의 성공 5가지 기회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타이밍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팀 구성. 특히 경험 있는 팀 구성이 성공 요소 중에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바로 아이디어예요. 네, 아이디어고 네 번째가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죠. BM이라고 합니다. BM. 그러니까 BM과 아이디어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디어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를 얘기하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은 그 제품을 어떻게 고객 접점에서 고객한테 딜리버리를 할 것인가 라는, 그리고 프로모션을 어떻게 전개해서 고객들한테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들, 이거 어떻게 보면 핵심 사업 모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사업 모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예요? 자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퍼센테이지까지 나왔죠. 제일 중요한 42%가 타이밍, 두 번째가 팀 32%, 아이디어가 28%, 그 다음이 사업 모델, 자금, 이렇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기회를 발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기술을 발달시켜서 창업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요. 기술 발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뭐냐면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어.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신이 다음 주면 나올 수 있다. 이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 사업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아니면 코로나가 다다음 주면 더 확산이 된대. 이걸 내가 먼저 들었어.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가 먼저 취해질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사전 지시.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게 기회 탐색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정치 또는 규제 여건의 변화로 발생하는 비용 편익.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도 보면 앞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저거 뭐죠?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쪽, 자영업 쪽은 엄청나게 지금 소강 상태를 걸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 반사적으로 또 피해를 보는 게 뭘까요? 건물주,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거꾸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죠. 어떤 분들? 지금 제 생각에는 이 교육계에서는 줌 아시죠? ZOM, 줌. 예. 실시간 강의 플랫폼 개발한 친구. 대박입니다, 대박.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그 효과, 그리고 특히
이 규제가 생김에 따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 규제를 주면 그거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학원은 다 망해. 근데 인터넷 학원들은 어떻게 돼요? 떠요. 왜? 막아놨으니까 인터넷 학원으로 더 몰리잖아. 그쵸? 네,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체계적인 탐색과 운영하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네트워킹. 그러니까 활발한 상호작용 및 네트워킹.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기회 발견은 깔때기 프로세스. 아까 저기 보여드렸죠? 깔때기 프로세스. 어디 있어? 쫙 올라가면 있을 거예요. 쫙 올라가면. 여기네요. 기회를 발견하고, 여기는 창업가 분석하고, 아이템 탐색하고, 여기 요 내용이네. 지적재산권, 자원 검토, 아이템 선정, 사업 타당성 분석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다 깔때기 모형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시겠죠? 기회 발견 이 앞에 또 하나가 더 있네. 얘는 뭐가 있어요? 트렌드. 그리고 무슨 분석? 스팁 분석. 이거 뒤에 나옵니다. 스팁 분석. 스팁 분석을 통해서 기회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창업자 특성 부합하고 창업자한테 맞는지 부합하는지 보고 여기 들어가야겠네. 창업자 특성 부합 및 구체화.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 그 다음 또 무슨 분석? 수익성 분석. 그 다음에 실행. 이렇게 된다. 또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팁 분석이 뭐냐면 스팁, S, 소셜, 그 다음에 기술, 테크니컬, 그 다음에 경제, 이코노믹, 그 다음에 생태, 이콜로지, 그 다음에 정책.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 요인이. 다시 S, 소셜, 그 다음에 T, 테크니컬, E, 이코노믹, 이콜로지컬.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후, 환경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이코노믹은 경제, 외부 경제. 이게 어떻게 외부 환경이에요, 이게 다. 그다음에 정책, 폴리티컬, 레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첫 자를 따서 STEEP 해서 스팁 분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팁 분석. STEP 분석.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것도 적어 드릴게요. 스팁 분석. 스팁 분석이 뭐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예요. 뭐뭐뭐 사회문화. 이게 뭐예요? S. 그 다음에 소셜. 그 다음 두 번째 기술정보 T. 그 다음 또 뭐 이코노믹 E. 그 다음에 이콜로지컬 E. 그 다음 마지막 정책 법규 P. 폴리티컬. 예, 폴리티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5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S는 사회문화, T는 뭐? T는 기술 정보. 그 다음에 E는 예, 경제. 그 다음에 또 E는 이콜로지컬, 생태, 환경. 그 다음 마지막 P는 정책, 폴리틱. 이렇게 해서 5가지 분석. 이런 외부 환경 분석을 하는 것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걸 스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사회적 소셜 쪽으로는 뭐 디지털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역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꿔서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또 아동에 대한 교육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따른 어떤 거 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술은 계속 진화가 되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두주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익이 날 수 있지만 뒤에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그리고 빨리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리고 또 뭐 경제 쪽에서는 환율 같은 거, 그쵸? 그리고 세계 경기가 침하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예요? 이런 환경들, 이런 환경들에 따라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적어보고 나쁜 점이 있으면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팁 분석입니다. 아시겠죠? 5가지 그 외부 환경 요인을 적어 놓고요. 그 외부 환경 요인은 뭐라고요? 예, 5가지가 스팁, 다시 한번 소셜, 그 다음에 테크닉, 그 다음에 이코노미, 이컬로지, 폴리티컬. 이 5가지 외부 환경 요소를 지금 현재 이슈가 있으면 적어 놓고 이슈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이슈에 따라서 이슈에 따른 좋은 점 또는 나빠질 점, 이거를 기회, 어디서 배웠죠? 어디서? 수학 분석에서 배웠죠?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것, 이게 바로 스팁 분석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또 대전제가 끝났고요. 그다음 계속 갈게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직업시장의 변화. 옛날에는 뭐 평생직장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외환위기 평생직장에는 무너졌고요. 이제는 한 채에서 평생 일하던 것보다는 내 환경에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을 부여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 그렇죠. 지금은 몇 번 한다고요? 결혼, 예, 몇 번 해요? 그, 직장을 몇 번 옮겨야 돼요? 적어도 2번에서 3번 옮겨야 됩니다. 일생을 살면서. 근데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건강관리만 잘하면, 결혼도 한 2, 3번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럼 안 됩니다. 사람이. 자, 넘어갑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예, 넘어갑니다. 예, 한 여자, 한 남자한테, 예, 충실해야죠. 그래야지 사람이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창업 연령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어떻게 창업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창업자 중 35%가 35세 이하인데요. 이게 좋은 징조죠, 이거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죠. 예, 취업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생경 창업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 과거의 창업은 일정 부분 사회생활을 경험한 후 창업하는 게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엔 어떻게 해요? 바로 창업.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창업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 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왜? 그때까지는 사회적인 부와 어떤 지위가 없기 때문에 망해도, 실패해도 망가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이걸 많이 시켰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환경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 소자본 창업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일정 부분 자금을 확보한 상태거나 제조업 중심의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옛날엔 자영업도 이런 기업식들이었죠. 오늘날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본이 많지 않아도 참신한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기술로 창업을 시도하는 소자본 창업 또는 무자본 창업. 지금 제가 교육하는 게 아마존. 예, 이거는 소자본 창업입니다. 예, 그렇지만 1억 정도 있으면 금방 부자 돼요. 예, 근데 이거 말고 어필리에이터 오늘부터 시작한 과정인데요. 예, 정부 100% 무료 지원 과정입니다. 어필리에이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예, 무자본 창업이에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요즘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제가 이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 잠깐 홍보도 할게요.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 유형 및 다양한 아이템이 다양화된 거. 옛날엔 제조업, 무영업 중심으로 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1인 창업, 가족 창업, 무점포 창업, 인터넷 창업. 그렇죠. 이런 쪽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엔 실패 한 번 하면 한강으로 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예, 안 그렇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도요,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뭐 또 얘기하지만 오늘 지금 시작하는 사업도 제가 교육사업 시작하는 것도 재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에요.
재창업 패키지. 예, 중기부 사업인데요. 이 재창업 패키지 사업은 자영업 중에 아니면 소상공인 중에 망한 사람들 아니면 망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듣는 과정이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시켜주고 그걸 창업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실패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지금 현재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트렌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주로 친환경 이쪽을 많이 다뤘고요. 2013년도에는 이런 거, 뭐 어플리케이션, 앱, 게임 이런 쪽이 많이 창조 경제, 그죠? 2014년도에는 게임 경제 그리고 3D 이런 거, 빅데이터 이런 쪽이 이제 몰려들었고요. 15년도부터 O2O, IoT 이런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VR, AR, IoT 이런 쪽으로 가고 지금 현재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창업 아이템으로 뜨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IoT 뭐예요? 원격 내부 그 뭐야 전자기기나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거 그리고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AI 아시죠? 드론 그 다음에 무인자동차 그리고 핀테크 결제 시스템 그다음 4차 산업혁명 6차 산업은 뭐예요? 예, 농업이 들어가는 거죠. 농업과 4차 산업이 결합된 게 6차 산업. 자, 이런 쪽으로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렌드가. 그래서 지금 창업 아이템의 트렌드를 보면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세계 인구의 10%가 인터넷이 연결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웨어러블. 그러니까 이 안경도 딱 쓰면 여기에 막 뭐 거리도 나오고 딱 되면 이건 가격이 얼마고 이렇게 그런 걸 웨어러블이라고 그러거든. 몸에 차고 있는 거. 아시겠죠? 예. 지금 여기에 차는 그 심박 재는 거, 그거 다 웨어러블 기기거든요. 이런 거를 착용할 거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미국 최초의 로봇 역사가 등장한다. 예, 로봇 역사, 예, 역사가 등장할 거다라는 거고, 3D 프린트로 제작된 간, 와, 간을 3D 프린트로 2025년에 예,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 중 10%는 자율주행차. 네, 저도 이번에 잠깐 그 우리나라 제일 좋다는 지구공 한번 타봤거든요. 한 2주 동안 리스를 받아서. 근데 야 좋던데요. 모든 게 자율주행이에요. 그냥 놓으면 가. 예. 예전에는 이렇게 잡고 있어야 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잡고 그러더라고요. 안 잡고 오래 가면 갈수록 그게 자율주행화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되고 졸아도 되겠던데요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 앞에 이렇게 차가 쓰면은 브레이크부터 발이 가긴 가요. 무서워서 원래 쓸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건 10%가 아니라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기업 감사의 30%를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AI가 기업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가용보다 카쉐어링 이용자가 그렇지. 그러니까 차를 사지도 않아 이제 이 공유경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 날 수도 있죠. 예, 시험 문제 어떻게 향후 창업 트렌드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웨어러블 시장이 확대될 거고 두 번째 3D 프린터로 인체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늘어날 거고 또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유경제가 뜰 것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트렌드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트렌드 변화 자 볼게요. 기존까지는 제가 이것도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기존까지는
어떤 기술이 발전했었어요. 기술. 바이오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물리적인 기술이 발달했다면 이제는 기술이 더 발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기술들의 융합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나온다는 게 바로 4차 산업이에요. 4차 산업의 특징은 기술이 더 이상 개발되는 게 아니고 뭐다? 예, 기술보다는 기술의 융합으로 가는 겁니다. 융합. 예,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물리 쪽은 융합이 돼서 어떻게 돼요? 자율주행, 또 3D 프린팅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첨단 로봇은 어느 쪽으로 이런 식으로, 신소재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 기술의 핵심.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핵심은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플랫폼, 디지털 트윈. 예, 이런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 공장 자동화, 그게 디지털 트윈이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배달앱들 이거 다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이 이용하면 수수료만 떼어가는 플랫폼 사업.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러니까 빅데이터 관련된 블록체인, 거래, 약속과 협약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은행과 같은 중립적인 중심기관 없이 신뢰를 제공하는 기술. 그렇죠? 블록체인.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그렇죠? 예. 인터넷으로 모든 사물과 기자재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예. 이런 것들도 뜻은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바이오 쪽은 제놈 서열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 게놈을 싹 다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간 분석도, 복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생물학, 이건 뭐냐면 간이나 아니면 피부 조직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 3D 바이오 프린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유사 조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차이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형의 제품을 기존에 있던 재료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그 물리 재료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합성을 통해서 우리 몸속의 세포를 합성을 해서 어떤 필요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거. 예, 이거를 합성생물학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표적 치료는 아시잖아요. 그 암세포를 고기만 딱 죽이는 거. 요런 기술. 요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트렌드 변화, 뭐 영어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도 뭐 넘어가고요.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ICT 서비스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일반 제조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있고, 유통 서비스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러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이슈가 됐던 게 새벽 배송이에요. 엄청나게 투자 들어갔습니다.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바이오 헬스 투자 많이 하고 있고, 문화 컨텐츠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게임이 근데 많이 이제 없네요. 게임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서 투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업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하네요. 포스트 코로나 관점에서의 트렌드의 변화. 자, 그럼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어떻게 트렌드가 변할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거품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거품이 붕괴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투자 건수 및 금액 모두 급격히 감소할 거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코로나는 이제는 하나의 그냥 그 독감 같은 질병으로 바뀌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감기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면역도 이제 생기고 그러면 감기처럼 앓고 좀 건강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지금 오늘도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20대는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20% 넘는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하나의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이 아닐까. 근데 그 대신에 삶의 태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바뀐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된다 그래도 이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안 가려고 그럴 거고, 그리고 접촉하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떠먹는 것도 같이 떠먹는 밥은 안 먹으려고 그러고, 국물도.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뀔 거고요. 외식 문화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팍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지속적으로 이런 자영업이나 우리나라 쪽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의 어떤 얘기인데 뭐 보면 돈보다 건강 문제, 그렇죠, 이것도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로 생활에 변화가 적은 세대, 샌드위치 세대, 뭐 이런 쪽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 이 코로나가 돼서 건강 중시 사회 분명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이는 쪽보다는 온라인 쪽이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할 겁니다. 온라인 시장이. 예, 그런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떻게 보면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이 생명공학 쪽에 지원이라든가 투자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뭐 여러 가지 많네요. 이 내용은 지금 또 30분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